2026년 3월 이 날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이 멈추는 D-Day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월급날 아침 ATM에 카드를 넣었는데 지급정지 메시지가 뜬다면, 당장 써야 할 현금이 내 통장에 묶여버린다면, 이게 과연 영화 속 이야기일까요? 반갑습니다. 돈의 속사정입니다. 제가 금융 관련 많은 데이터를 다뤘지만 지금처럼 명확하고 소름 끼치는 시그널은 처음입니다. 뉴스는 연착륙을 말하지만 데이터는 추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하지만 이미 시작된 대한민국 경제의 셧다운 카운트다운. 오늘 그 불편한 진실과 여러분이 당장 준비해야 할 생존 전략을 모조리 공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죠.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통계청의 엑셀시트와 한국은행의 보도자료, 그리고 대형 언론사가 광고주들의 눈치를 보느라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침묵의 데이터들을 연결한 잔혹한 퍼즐의 완성본입니다. 1997년 11월 21일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IMF 구제금융을 공식 발표하기 불과 사흘 전까지도 정부는 대한민국의 기초경제 여건은 튼튼하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역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대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내년 봄 당신의 아파트 담보대출금리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고 믿었던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할 때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 라고 절규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께 2026년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지도를 건네려 합니다. 2025년 12월 현재 환율은 1482.5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심리적 낮은 노선인 1,500원 돌파를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른 오버슈팅이라며 시장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출은 역대 최고라는데 왜 원화 가치는 끝을 모르고 추락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장의 진짜 주인인 외국인 자본이 대한민국이라는 배에서 조용히 구명보트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한 달간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만 8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뉴스는 이를 연말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포장하지만 이건 조정이 아니라 탈출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징조는 환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800원 하던 환율이 900원, 1000원이 될 때 금방 내려가겠지라며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임계점을 넘는 순간 환율은 2000원을 돌파했고 국가 전체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1997년의 위기가 교통사고처럼 급작스럽게 찾아온 급성 쇼크였다면 2025년 현재의 위기는 서서히 몸이 썩어 들어가는 무통증, 심근경색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댐에 작은 준열이 생겼습니다. 물은 아직 넘치지 않았고 댐 아래 마을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평화롭게 저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수압을 견디지 못한 콘크리트 내부에서는 이미 철근이 휘어지고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묘한 평온함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입니다. 뉴스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시스템이 붕괴하기 직전까지 대중은 소비를 계속해야 하고 은행에 돈을 맡겨두어야 하며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깨닫고 돈을 빼내는 순간 그들이 유지해온 모래성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괜찮다는 최면을 깨트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겪게 될 손실은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의 10년, 아니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부채의 늪으로 침몰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데이터의 이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경제를 상징하는 가장 잔인한 숫자는 2210조 원입니다. 바로 가계부채의 총량입니다. 이 숫자가 피부에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비율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1초에 약 310만 원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말하는 3초 동안 누군가의 이자 부담은 1000만 원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부채의 질입니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18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 중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이 72%에 육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어 카드론과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왜 뉴스는 이런 비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을까요? 정책 문구의 미묘한 이동을 포착해야 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부실채권이라는 용어 대신 건전성 관리 대상 채권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에게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암묵적으로 강요하며 부실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즉, 죽은 기업과 죽은 가게에 인공호흡기를 달아놓고 아직 숨을 쉬고 있으니 사망이 아니다라고 우기는 격입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의 배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0.6% 수준으로 겉보기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 즉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연체율을 보십시오. 11.8%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1997년 종금사들이 하나둘 쓰러지던 직전의 수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물줄기는 이미 하류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했는데 상류에 있는 시중은행들만 우리는 아직 괜찮다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지적관성을 깨트릴 지표를 하나 더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수출의 착시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라고들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낙수 효과는 이미 끊겼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조 원을 벌어들여도 그 돈은 서민 경제로 흐르지 않고 AI 설비 투자와 해외 공장 건설로 빠져나갑니다. 국내 내수 경기를 지탱하는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소위 한계 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45%를 넘어섰습니다. 숫자는 멀쩡해 보이는데 내 주머니는 왜 비어 있는지, 왜 주변 상가들은 임대 문의가 붙어 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시스템이 거대한 좀비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정부가 이 좀비들을 처리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세수 개수는 이미 일상이 되었고 국채 발행을 통해 돌려막기를 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뉴스가 침묵하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현재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의 최대 광고주는 건설사와 금융권입니다. 만약 뉴스가 지금 부동산 PF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며 은행권의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다고 정직하게 보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아침 당장 뱅크런이 일어나고 건설사들은 줄도산할 것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생리는 냉혹합니다. 2025년 12월 오늘 환율 1482원은 시장이 정부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진짜 달러를 내놔라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가 내려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지라고 믿고 계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의 금리 인하 압박은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심정지를 막기 위한 에피네프린 주사에 불과합니다. 주사를 맞으면 잠시 심장이 뛰겠지만 근본적인 병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금리 인하는 오히려 원화 가치를 폭락시켜 제2의 외환 위기를 가속화할 뿐입니다. 자,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마지막 소환이 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그림자 금융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대한민국 경제의 외벽이 어떻게 부식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건물 내부의 기둥이 이미 통째로 썩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스에서 절대 다루지 않는, 하지만 금융권 인사들은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그 기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2026년 3월이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드라인이 되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 앞에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설계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둥, 하지만 지금은 가장 먼저 붕괴하고 있는 그림자 금융과 부채의 사슬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 총량은 2210조 원을 기록하며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부채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자가 쌓이는 속도는 1초에 3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이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이 부채가 어디로 흘러갔느냐에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수백조 원의 정책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집값은 잠시 버티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 금융기관들의 체력은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PF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뉴스는 PF 부실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복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멈춰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브릿지론의 만기 연장 거부율이 12월 들어 60%를 넘어섰습니다. 돈의 혈관이 막힌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뉴스가 침묵하는 진실이 등장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슬그머니 발표한 부실채권 정리 가이드라인에 행간을 읽어보셨습니까? 과거에는 어떻게든 살려라였던 문구가 최근에는 시장 원리에 따른 신속한 정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용으로 포장된 사형 선고 및 정부조차 이제는 모든 부실을 떠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누구를 먼저 죽일지를 결정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다시 오르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논의되는 금리 인하는 경기가 좋아서 하는 정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다출혈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것이고 1482원인 환율은 순식간에 1500원을 넘어 1600원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기름값, 식료품 값이 다시 오릅니다. 결국 금리를 내려도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더 줄어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과거의 공식은 부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일 때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훌쩍 넘긴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는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며 뇌화 유출의 도화선이 될 뿐입니다. 자, 이제 며칠 뒤면 맞이할 2026년 상반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6년 3월을 운명의 달로 지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3월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지난 2년간 정부의 압박으로 감춰왔던 진짜 성적표가 공개됩니다. 현재 제2금융권, 즉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이 11.8%라고 말씀드렸죠. 3월 결산이 시작되면 이 숫자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15%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 숫자가 중요할까요?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15%를 넘어가면 해당 기관은 뱅크런 공포에 직면합니다. 똑똑한 큰손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자산가들은 12월 현재 시중은행 예금을 달러나 단기 국공채로 갈아타며 현금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셧다운되기 직전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출금 창구라는 사실을요. 뉴스는 왜 이 징조를 보도하지 않을까요? 바로 ACR 때문입니다. 은행이 갑작스러운 인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의 비율을 말하는데 최근 시중은행들조차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 대출을 급격히 조이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은 은행이 늘고 있다는 것은 시스템의 심장이 멈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뉴스가 이를 보도하는 순간 그날 오후에 바로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은 마비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ACR 규제를 유예하겠다는 식의 기술적인 발표로 본질을 가립니다. 여러분, 1997년 IMF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당시의 위기는 태국 바투아에서 시작된 외부의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올 위기는 우리 내부의 부채가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지는 내생적 폭발입니다. 97년에는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를 구했지만 2026년에는 국가가 여러분을 구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정부의 고간인 세수 개손이 이미 역대급이고 국채 발행을 통한 돌려막기도 금리 상승 압박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적 카타르시스를 넘어 공포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아파트는 브랜드 대단지니까 괜찮겠지. 내 직장은 대기업이니까 안전하겠지. 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2026년 상반기 시스템 셧다운이 시작되면 자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유동성이 없는 모든 자산은 휴지 조각이 되거나 반토막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자의 자산을 준비된 자에게 이전시키는 부의 재편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조여왔다면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을 살릴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은 하지만 상위 1%는 이미 실행 중인 자산의 국제화 전략. 그리고 내년 3월 시스템 붕괴의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질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앱을 켜서 확인해야 할 단 하나의 지표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결론 섹션에서 그 정답을 공개합니다. 2025년 12월 이제 이 긴 분석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표와 시나리오들은 단순히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시스템이 붕괴할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 아래에서 국가와 언론의 말을 순진하게 믿었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희생양의 명단에서 빠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026년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덮치기 전 여러분이 당장 실행해야 할 3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화 자산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70%에서 80%를 차지하고 나머지도 대부분 원화 예금이나 국내 주식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국가부도 위기나 급격한 시스템 붕괴가 오면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환율이 1,482원을 넘어 1,600원으로 치솟는 순간 당신이 가진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라 할지라도 국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당신의 자산은 이미 30% 이상 증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산의 최소 30% 이상을 달러 기반 자산이나 실물금으로 분산하십시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배 안에서 가장 좋은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명보트, 즉 기축통화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제1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요새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위기가 오면 현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히는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이 최고입니다. 시스템 위기가 본격화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직장인의 월급과 자영업자의 매출입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이때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덩치 큰 부동산이나 고정된 예금이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달러 배당금이나 필수 소비재 기반의 수익 구조입니다. 특히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 중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무조건 정리하거나 고정금리로 전환하십시오. 금리가 내려갈 텐데 왜? 라고 묻지 마십시오. 위기 시의 시장금리는 정책금리는 폭등합니다. 뱅크런 조짐이 보이면 은행은 살아남기 위해 대출을 회수하고 가상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부채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와 뉴스의 메시지를 역설적으로 읽는 감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2025년 연말 현재 정부가 안심하라거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발표를 내놓을 때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제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구나 라고 번역해서 읽어야 합니다. 특히 정책 문구에서 시장 원칙이나 질서 있는 퇴출이라는 단어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시스템이 더 이상 약자를 보호할 여력이 없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뉴스가 침묵하는 영역, 즉
2금융권의 연체율이나 외환보유고 내의 가용 현금 비중 같은 핵심 지표를 스스로 체크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남들이 연말 파티에 취해 있을 때 여러분은 차가운 엑셀 시트 뒤에 숨은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철학적 통찰이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수많은 가정을 파괴한 비극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부의 지도가 완전히 재편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지만 누군가는 가지고 있던 달러로 헐값에 나온 자산들을 쓸어담아 대대손손 이어질 부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2026년의 위기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파멸의 서곡이겠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모습이 조금씩 바뀔 뿐입니다. 1997년이 급성마비였다면 2026년은 만성질환의 폭발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배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끝까지 괜찮다고 말할 것이고 선내 방송은 평온한 음악을 내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승객은 파도 소리와 배의 기울기를 통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2026년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포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공포를 맹철한 분석의 도구로 삼으십시오. 시스템은 당신을 구해주지 않지만 당신의 통찰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지막 경고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